인정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해밀입니까? 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네. 내가 해밀이야. 강당이 폭발했다. 배신자였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박만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무너졌지. 그게 변명이 됩니까? 다들 똑같이 힘들었어도 버텼습니다. 이정우가 눈물로 외쳤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년 동안 숨겨진 한 남자의 비밀입니다. 배신과 용서, 그리고 뒤늦은 참회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중학교 운동장에서는 봄 운동회가 한창이었죠. 백팀과 청팀으로 나뉜 학생들의 함성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우고 학부모들은 응원석에서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동문들도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앉아 옛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운동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운동장을 정리하던 교사들도 강당으로 자리를 옮겼죠. 오늘은 운동회에 이어 오랜만에 열리는 동문회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강당 안은 금방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70대 어르신부터 30대 젊은 교사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옛 교정에 모여 담소를 나누었어요. 강당 한쪽 구석, 창가 쪽 의자에는 박만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74살의 박만수는 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사와 교감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박만수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교육자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만수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쉽게 풀리지 않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교감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한 후배 교사가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박만수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이, 뭐 늘 그렇지. 집에서 책이나 보고 텃밭 좀 가꾸고 그러면서 지내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사실 은퇴 후 박만수의 삶은 무척이나 외로웠거든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명절 때나 가끔 전화 통화를 할 뿐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강당 안 분위기는 점점 더 활기를 띠어갔습니다. 후배 교사들이 준비한 다과와 음료가 놓인 테이블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선배님, 그때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기억나세요? 아, 그때 비 와서 고생했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박만수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심어진 벚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이미 꽃잎은 다 떨어지고 초록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박만수는 교직 생활 내내 엄격함으로 유명했습니다. 학생들을 대할 때도 동료 교사들을 대할 때도 언제나 원칙을 고수했고 규율을 간조했어요. 학생들은 박만수를 무서워하면서도 존경했고 동료들은 박만수의 카리스마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인지 박만수 주변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박만수 스스로도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박만수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박만수가 아직 청년이었던 시절의 일이었죠. 그때 박만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뜨겁게 무언가를 외치고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상을 바꾸겠다고 다짐하던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박만수는 달라졌어요. 마치 단단한 갑옷을 입은 것처럼 자신을 꽁꽁 숨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갑옷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강단 위로 한 젊은 교사가 올라가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2살의 이정호였어요. 이정호는 이 학교에 부임한 지 3년째 되는 국어교사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의 말투도 부드러웠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었죠. 오늘 동문회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정호는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모교를 찾아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정호의 말에 강당한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운동회도 성황리에 잘 마쳤고 이렇게 동문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하루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정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가 강당을 감싸고 있었죠. 누구도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박만수도 잠시 이정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젊은 교사의 밝은 모습이 어딘가 낯설면서도 부러웠어요. 저렇게 편안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말이죠. 박만수 자신은 평생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요. 언제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고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박만수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박만수는 그 이유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당 창문 너머로 석양빛이 붉게 물들어 들어왔습니다. 5월의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박만수는 손목시계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렀더군요. 곧 행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겠지 하고 박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라고요. 하지만 박만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될 참이었습니다. 강당 밖으로는 저녁해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강당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죠. 박만수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저 그렇게 지나가겠거니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박만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박만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곧 그 평화로운 강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을 거라는 것도요. 박만수가 5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정호는 강단 위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더니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강당 안 사람들도 그 분위기 변화를 느꼈는지 하나둘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다과를 먹던 손길도 멈췄죠. 무언가 심상치 않은 공기가 강당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정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 중에서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70년대 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요.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1970년대라니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는지 나이든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죠. 박만수의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970년대 박만수에게 그 시절은 절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묻어두었던 과거였죠. 박만수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시절 이 학교에는 민주화를 외치던 젊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정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군사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자유와 정의를 외치던 분들이 계셨죠. 하지만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끌려가셨고 고문을 받으셨고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강당 안이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나이든 동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를 떠올렸고 젊은 교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이정호를 바라보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중 한 분이셨습니다. 이정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아버지는 이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셨고 대학에 진학하셔서도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셨죠. 그리고 결국 감옥에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강당 곳곳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박만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만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등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죠.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정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호는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해밀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순간 강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이든 동문 몇 명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해밀? 그 이름을. 박만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해밀. 그 이름은 박만수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1970년대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그때 박만수가 비밀리에 사용하던 암호명이었죠. 동지들끼리만 부르던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 교사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다니. 해밀. 이정호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동지 해밀. 이 이름의 주인은 1970년대 이 지역 학생운동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고 많은 후배들을 이끌며 민주화 시위에 앞장섰던 분이죠. 후배들은 해밀을 믿고 따랐습니다. 해밀은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강당 안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정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박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박만수의 다리는 이미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박만수는 그 자리에 박혀버렸어요. 하지만 해밀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정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1978년 봄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었을 때 누군가 경찰에 그 정보를 넘겼습니다. 시위 날짜,
장소, 참가자 명단까지 모두요. 그 결과 수십 명의 학생들이 체포되었고 그 중에는 제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강당 안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배신자가 있었다는 거야? 네,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이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배신자의 암호명이 바로 해밀이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밀이 밀고자였다고? 그럼 그 사람이 동지들을 판 거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5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구나. 박만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강단 위에 이정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정호는 박만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정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해밀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강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해밀인지,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듯 말이죠. 박만수는 의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호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밀이 누구인지 말이죠. 그 말과 함께 강당 안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졌어요.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이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었고 누군가는 입술을 꼭 다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죠. 박만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호가 안다고 했어요. 해밀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이죠. 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교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말이죠. 박만수는 입술이 바짝 말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일기장이 있습니다. 이정호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일기장에 감옥에서의 일들을 기록하셨습니다. 고문받던 이야기, 동지들과 나눴던 대화, 그리고 누가 자신들을 배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요. 강당 안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기장에 쓰여 있다고? 그럼 증거가 있다는 거야? 박만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기장이라니. 박만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일기를 썼다는 것도, 그 일기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박만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아버지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정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해진 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온 물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공책을 천천히 펼쳤어요. 1978년 5월 21일. 오늘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에게 들었다. 우리를 판 사람이 해밀이라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해밀 형은 우리 중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형사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해밀이 모든 것을 넘겼다고.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나이든 동문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젊은 교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박만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그 일기를 쓴 사람이 누군지 박만수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일 거예요. 박만수가 직접 이름을 불러 경찰에 넘긴 그 젊은 후배 말이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우가 공책을 넘겼어요. 1978년 6월 3일. 오늘 같은 감방에 있던 형이 말해줬다. 해밀의 본명을 안다고. 해밀은 우리 학교 선배였고 나중에 교사가 되었다고 했다. 이름은 박만수. 나는 그 이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정우가 공책을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당 앞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어요. 바로 박만수에게로 말이죠. 박만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 버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놀라움, 분노, 실망, 배신감. 온갖 감정이 섞인 눈빛들이 박만수를 향하고 있었죠. 박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옆에 앉아있던 후배 교사가 깜짝 놀라 박만수를 붙잡았습니다. 교감 선생님, 괜찮으세요? 후배 교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박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박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후배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강단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지만 아무도 박만수를 도우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박만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단 앞에 선 박만수는 이정우와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박만수는 이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죠. 박만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이정민 씨인가? 이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만수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정민. 그 이름은 박만수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박만수가 직접 경찰에 넘긴 사람들 중 한 명이었죠. 당시 22살의 대학생이었던 이정민은 박만수를 형처럼 따르던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박만수는 그 청년을 배신했고 이정민은 결국 감옥에서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정민의 아들이 박만수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정우가 차갑게 물었어요. 당신이 해밀이고 우리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이 맞습니까? 강당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만수의 대답을 기다리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박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50년 동안 거짓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네. 박만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해밀이야. 내가 자네 아버지를 포함해서 동지들을 경찰에 넘겼어. 그 말과 함께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배신자였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어요. 박만수는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만수는 정말로 동지들을 배신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으니까요. 박만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당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박만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강당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박만수를 향해 사람들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팔아넘긴 겁니까? 나이든 동문 한 명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박 선생, 당신 때문에 우리 동기도 감옥에 갔었어.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오? 또 다른 사람도 일어섰어요. 제 형도 그때 잡혀갔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닥만 바라보며 사람들의 비난을 들을 뿐이었어요. 박만수의 어깨가 떨렸고 주먹을 쥔 손에는 핏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당 안 분위기는 점점 더 격해졌어요. 누군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누군가는 너무 충격을 받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동문회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죠. 왜 그랬습니까? 이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동지들을 배신했습니까? 다들 당신을 믿고 따랐는데 왜 그 믿음을 저버린 겁니까? 이정우의 목소리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깊은 슬픔도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의 원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현실이 이정우를 괴롭혔습니다. 이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정우는 닦지 않았어요. 그저 박만수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도 겁이 났어. 경찰에 끌려가서 밤낮으로 취조를 받았지. 때리고 협박하고. 박만수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들은 말했어.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어머니도 동생들도 다 끌려갈 거라고 했어. 강당 안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한 표정이었지만 박만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박만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약했어. 견딜 수가 없었지.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그러다가 결국 무너졌어. 동지들의 이름을 불렀고 계획을 다 말해버렸지. 박만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마치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박만수를 괴롭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변명이 됩니까? 한 동문이 소리쳤습니다. 다들 똑같이 힘들었어요. 다들 고문당하고 협박받았지만 그래도 동지들을 지키려고 버텼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도 겁났지만 그래도 배신하지는 않았어요. 박만수는 그 말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버텼는데 박만수만 무너진 것이었어요. 이정우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그 후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동지들을 판 대가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정우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경찰은 나를 풀어줬지만 조건이 있었어. 계속 감시하겠다고, 다시는 운동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았어. 조용히 숨죽이며 살았어. 박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교사가 되고 교감까지 올라갔지만 단 한순간도 편하게 산 적이 없었어. 밤마다 악몽을 꿨어. 내가 배신한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나서 나를 원망하는 꿈이었지.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어. 너무 부끄러웠거든. 박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더 외로웠어.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이 무서웠고 혹시라도 진실이 밝혀질까봐 항상 긴장했지. 50년을 그렇게 살았어. 강당 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분노는 있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박만수의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죠.
한 나이 든 동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고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어. 옆에 앉아있던 사람도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취조받을 때 거의 무너질 뻔했어. 간신히 버텼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 하지만 이정호는 달랐습니다. 이정호의 분노는 식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힘들었다고 해서 배신이 정당화됩니까? 이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감옥에서 나온 후 단 10년도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망가졌고 마음도 병들었죠. 저는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프셨고 항상 괴로워하셨으니까. 이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일하셨고 저는 아버지 병간호를 하며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놀 때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가족여행 한번 가본 적 없고 생일잔치도 제대로 해본 적 없습니다. 이정호가 박만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교감까지 되고 가족과 함께 살았다고 했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평범한 삶조차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에요. 박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박만수의 배신으로 인해 이정민의 인생이 망가졌고 이정민의 가족도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박만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거야. 자네 아버지에게, 자네 가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강당 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박만수와 이정호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이는 박만수를 비난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사람들도 혼란스러웠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5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고 그 상처는 지금 이 순간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강당 안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무릎 꿇은 박만수와 그를 내려다보는 이정호, 그리고 숨죽여 지켜보는 사람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때 강당 뒤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80대 노인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겠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나는 김영철이라고 하네. 1970년대 박만수와 함께 운동을 했던 사람이야.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김영철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김 선생님.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철은 당시 학생운동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고 박만수보다 몇 살 위였던 선배였습니다. 김영철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듯 걸음이 느렸어요. 사람들은 자리를 비켜주었고 김영철은 강단 앞까지 왔습니다. 박만수를 내려다보던 김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만수야, 50년 만이구나. 박만수는 고개를 들어 김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철이 형. 박만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나도 그때 잡혀갔었지.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형사들이 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더군. 어디서 만나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다음 계획이 뭔지 전부 알고 있었어. 그때 나는 알았지.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걸. 김영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옥에서 석 달을 보냈네.
매일 밤 고문을 당했고 낮에는 취조를 받았어. 지금도 이 다리가 그때 다친 거야. 강당안 사람들은 숨죽여 김영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철이 다리를 절게 된 이유가 그때의 고문 때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처음 알았어요. 김영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몇 년 동안 나는 누가 배신자인지 찾으려 했네. 동지들을 만나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증거를 모았지. 그리고 결국 알아냈어. 배신자가 만수라는 걸. 박만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김영철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네. 김영철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만수는 우리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이었거든. 언제나 앞장섰고 두려움이 없어 보였지. 그런 만수가 우리를 팔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네. 경찰이 알고 있던 정보들은 만수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으니까. 김영철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배신감과 분노가 아직도 생생한 듯 했어요. 나는 만수를 찾아갔었네. 김영철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1980년대 초반이었지. 만수는 이미 교사가 되어 있었고 결혼도 한 상태였어. 나는 만수를 불러내서 물었지. 왜 그랬느냐고, 어떻게 동지들을 배신할 수 있었느냐고. 박만수는 그때를 떠올리는 듯 몸을 떨었습니다. 김영철과의 대면은 박만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거든요. 만수는 울면서 빌었네. 김영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이야. 나는 그날 만수의 멱살을 잡았지. 때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때릴 수가 없더군. 김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렀어요. 만수의 얼굴을 보니 이미 그 사람은 죽어 있었어. 살아는 있지만 영혼은 이미 죽은 것 같았지. 그 눈빛을 보고 나니 복수할 마음도 사라지더군. 강당 안 사람들은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김영철이 이미 오래전에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런데도 박만수를 용서했다는 것에 또 놀랐어요. 이정호도 당황한 표정으로 김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까? 김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 알고 있었지.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 만수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고 있었으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람은 멀쩡히 교사 생활을 하고 교감까지 되었습니다. 어디가 벌을 받은 겁니까? 김영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는 모르네, 젊은이. 진짜 벌이 무엇인지 말이야. 만수는 50년 동안 감옥보다 더한 곳에 갇혀 있었어.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말이지. 밤마다 악몽을 꾸고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며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살았던 거야. 김영철이 박만수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만수야, 자네는 정말 힘들었겠지.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거야. 박만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형, 나는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박만수는 흐느꼈습니다. 5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정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정우가 소리쳤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감옥에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습니다. 출소 후에도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은 최소한 가족과 함께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 평범한 삶을 살았잖습니까? 이정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영철은 이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아버지, 이정민 말인가? 이정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민이는 정말 좋은 친구였지. 순수하고 용감했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안타까웠네. 김영철은 이정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네. 자네 가족이 겪은 고통도 알고 있어. 하지만 젊은이, 복수가 과연 해답일까? 복수가 아닙니다. 이정호가 반박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을 세상에 알리고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강당한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누가 옳은지 무엇이 정답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었어요. 김영철의 말도 일리가 있었고 이정호의 분노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박만수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철의 용서와 이정호의 분노, 두 가지 반응이 박만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박만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벌을 받아야 할까요? 박만수 자신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죠. 강당 안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급하게 들어오더니 강당을 둘러보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여성은 학교 교장인 오미선이었습니다. 오미선은 강당 안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앞으로 걸어왔죠. 무릎 꿇은 박만수를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감 선생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이정호가 오미선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오미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박만수가 1970년대 배신자였다는 사실, 많은 동지들을 경찰에 넘겼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오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한 일이 맞습니다. 오미선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미선도 이 학교 출신이었고 박만수와 함께 일한 지 15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박만수를 존경해왔고 은퇴한 후에도 가끔 조언을 구하곤 했죠. 하지만 지금 밝혀진 진실은 오미선이 알던 박만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교감 선생님을 믿고 따랐는데 오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그런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강당 안 사람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박만수를 알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박만수를 모르던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존경받던 교육자가 사실은 배신자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죠. 한 젊은 교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감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치셨잖아요. 엄격하셨지만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건 위선입니다. 이정호가 즉시 반박했어요. 과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연기였을 뿐이죠. 진심이었다면 진작에 고백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호 선생님. 교감 선생님의 헌신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밤늦게까지 학생 상담을 하시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시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건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어요. 강당 안 의견이 둘로 갈렸습니다. 박만수의 과거를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들과 그래도 박만수의 교육자로서의 삶은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로 말이죠. 김영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만수는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이후
50년 동안 속죄하며 살아왔어요. 그것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죄요? 이정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진짜 속죄라면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어야죠.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숨어서 살았어요. 그게 어디가 속죄입니까? 김영철은 이정호의 분노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도 틀리지 않네. 하지만 젊은이, 법적 처벌만이 진정한 속죄일까? 만수는 평생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았어. 그것도 일종의 벌이지 않겠나? 박만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영철의 말이 맞았어요. 박만수는 5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죄책감이었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후회였죠. 교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박만수는 자신이 배신했던 동지들을 떠올렸어요. 그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박만수는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의 말도 맞았습니다. 진짜 속죄라면 세상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했어요. 숨어서 사는 것은 비겁한 일이었죠. 박만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용기가 없어서 고백하지 못했고 두려워서 숨어 살았으니까요. 박만수는 자신이 비겁한 인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용히 앉아있던 한 나이든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저는 이정민 씨의 아내, 이정호 선생님의 어머니입니다. 강당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여성에게로 향했어요. 이정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왔다. 내가 동문회에서 무슨 일을 벌일 거라고 해서 걱정돼서 왔지.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등은 조금 굽어 있었어요.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흔적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박만수 앞에 섰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박만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박만수 씨요?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돌아온 후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당신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죠. 배신당했다고, 자기를 믿어준 사람을 저버렸다고. 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남편은 출소 후 10년을 더 살았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그저 숨만 쉬고 있었죠. 아들은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남편을 원망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 운동을 했는지,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원망했죠. 하지만 남편은 잘못이 없었어요. 잘못한 건 당신이고 그 시대였죠. 어머니는 박만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증오할 수가 없더군요. 증오하면 제 마음만 더 아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잊으려고 했어요. 남편 얼굴에서 당신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저는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썼죠. 이정호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아,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한 거지. 증오를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만 힘들어. 아버지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어머니는 박만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50년 동안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진심으로 속죄하고 싶다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세요. 어머니의 말에 강당안이 술렁였습니다. 이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가 아니야, 아들아. 그냥 놓아주는 거지. 우리가 계속 증오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도 그 과거에 갇혀 살게 돼.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잖니. 우리까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 이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고통, 가족이 겪었던 힘든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정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시간을 가져도 돼.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말이야. 박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 박만수를 더욱 괴롭혔어요. 박만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서기 힘들었지만 박만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들어 강당 안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죠. 그게 제 잘못입니다. 박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1978년 봄, 저는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습니다. 견딜 수 없었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동지들을 배신했습니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강당 안 사람들은 조용히 박만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박만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배신한 후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워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감옥에 갇혔죠. 제 양심이라는 감옥에 말입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동지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교사가 되어서도 교감이 되어서도 단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박만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은 제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이정민 씨, 그리고 제가 배신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박만수는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그 모습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철이 박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수야, 이제 그만 일어나게. 김영철이 박만수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자네는 오늘 용기를 냈어. 5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세상에 내놓았지.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네. 박만수는 김영철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고맙습니다. 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장 오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겠습니다. 비록 50년이 지났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당 안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박만수가 정말로 자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정우가 박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분노는 있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러실 겁니까? 지금 나이가 74인데 감옥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박만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을 이제라도 지는 것이 맞죠. 비록 늦었지만 말입니다. 박만수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김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수야, 자수가 답은 아닐 수도 있네.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법적으로 처벌받기 어려울 거야. 박만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형. 하지만 형식적이라도 제 죄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니까요. 김영철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박만수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정우가 말했어요. 당신이 자수하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묘소에도 함께 가시죠. 아버지께 직접 사죄하셔야 합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민 형의 묘소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이정우와 박만수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지만 조금씩 이해와 화해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박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남편 묘소에 갈 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편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50년 동안 기다렸을 테니까요. 박만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심이죠. 강당 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분노와 충격은 이제 슬픔과 연민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박만수의 고백과 결심을 보며 이것이 단순히 흙과 백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박만수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는 박만수도 피해자였다고 느꼈어요. 김영철이 강당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했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났고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보았죠. 이것은 만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역사이고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사람들은 김영철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기억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김영철이 계속 말했어요. 만수의 잘못을 용서하든 하지 않든 그건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약함과 강함, 죄와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강당 안에 잔잔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만수는 강당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진정한 속죄로 살겠습니다. 박만수는 이정우와 어머니 그리고 김영철과 함께 강당을 나갔어요. 뒤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곱씹으면서 말이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어요. 학교 운동장 주변의 나무들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하늘거렸습니다. 그날의 동문회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박만수는 약속대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은 받을 수 없었지만
박만수의 고백은 기록으로 남았어요. 박만수는 이정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뒷산에 자리한 묘소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박만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민아, 형이 늦었다. 50년이나 지나서야 찾아왔네. 용서해다오. 박만수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고 무덤 앞에는 박만수가 가져온 국화꽃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이정우와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만수는 매주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찾아가 묘소를 돌보고 이정민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 자네가 좋아하던 가을이야. 박만수는 낙엽을 쓸고 풀을 뽑고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것이 박만수가 할 수 있는 작은 속죄였어요. 때로는 이정호도 함께 왔고 두 사람은 묘소 앞에서 이정민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학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장 오미선은 이사회에 제안서를 냈어요. 학교 강당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어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록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 시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해요. 오미선의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강당 한쪽에 작은 전시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시관 이름은 민주화 화해의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1970년대 신문 기사와 사진들이 걸렸고 이정민을 비롯한 당시 학생운동가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었어요. 하지만 오미선은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박만수의 이야기도 함께 전시한 것이었죠. 배신자의 고백, 50년간의 죄책감, 그리고 뒤늦은 참회의 이야기가 전시관 마지막 부분에 자리했습니다. 왜 배신자의 이야기까지 전시하는 겁니까? 일부 교사들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오미선은 단호했습니다. 역사는 영웅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이야기도 역사예요. 그래야 학생들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영철도 오미선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맞는 말이네. 역사를 미화만 해서는 안 되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해. 전시관 개관식이 열린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후배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모였어요. 박만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자신의 이야기가 전시된 공간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벽에는 박만수가 직접 쓴 참회의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동지들을 배신했습니다. 그 죄를 평생 안고 살았고 이제는 세상에 고백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전시관을 둘러보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박만수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인가요? 한 학생이 이정호에게 물었어요. 이정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참회했으니까. 사람은 복잡해. 완전히 나쁘거나 완전히 좋은 사람은 없단다.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만수의 글을 다시 읽었어요. 전시관 개관 후 박만수는 학교에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책을 권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학교는 박만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박만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학교 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박만수를 어려워했습니다. 배신자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박만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박만수는 학생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이야기를 할 때 박만수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동지들을 배신했어요? 한 학생이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어요. 겁이 났기 때문이야. 고문이 무서웠고 가족을 잃을까봐 두려웠지.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내가 약했던 거야. 학생들은 박만수의 솔직한 답변에 놀랐습니다. 후회하세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매일 후회한단다.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이렇게 속죄하며 살고 있는 거야. 학생들은 박만수를 해밀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자의 암호명이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참회하는 노인을 부르는 애칭이 된 것이었어요. 박만수는 그 이름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해밀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책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학생들의 밝은 목소리가 도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호도 변했습니다. 처음의 분노는 조금씩 사라지고 이해와 연민으로 바뀌어 갔어요. 이정호는 박만수와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노래 아세요? 이정호가 물었을 때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지. 정민이는 아침 이슬을 좋아했어. 같이 부르곤 했지. 두 사람은 묘소 앞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랫소리는 가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박만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같이 저녁 식사나 하시죠.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어요. 박만수는 조심스럽게 집을 찾았습니다. 소박한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정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어요. 그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첫눈이 내렸어요. 박만수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박만수는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았어요. 여전히 죄책감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속죄하고 있으니까요. 해밀 할아버지,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들어오며 박만수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박만수는 환하게 웃으며 학생들을 맞이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도서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박만수는 책을 펼치며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박만수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만수 할아버지의 50년 참회, 어떻게 들으셨나요? 용서란 무엇일까요? 속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